반갑습니다.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이 시간에 이제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제 유튜브를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공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유튜버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전문가분들도 종종 보고 나서 피드백을 종종 저한테 해주시는 우리 선후배 동료 세무사님들도 계십니다만은 우리 일반인들이 주로 많이 시청을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 그러니까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나 상속증여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분들을 대상으로 임채문 상속증여 아카데미를 개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찾냐고 그러면 이것은 다음이나 아니면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임채문 상속증여 아카데미를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시면 여기에는 다양한 상속증여세 풀세트 강의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가업 상속과 가업 승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상속증여세 업무를 처음 접할 때 준비서의 목록이 뭔지 그런 부분까지 아주 다양한 강의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강의를 거의 20시간 이상 되는 강의를 무료로 하기는 그렇잖아요. 저도 뭔가 소득이 창출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는 유료로 그렇게 상속증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전문가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소화가 안 되거나 여기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임채문 상속증여 아카데미에서 거기서 필요한 상속증여 업무에 관련된 그런 노하우들을 습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토지의 평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의 평가는 일단은 이제 시가가 있으면 시가대로 평가합니다. 특정 토지를 시가대로 평가한다. 그 얘기는 특정 필지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매매 가액이 있거나 매매 계약 체결된 가액이 있거나 아니면 감정가액이 있거나 아니면 공매 경매 수용가액이 있다. 평가기간 안에 그런 가액이 있다. 그럴 때는 그 가액을 우선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평가기간은 다른 우리 유튜브 시간에 평가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평가기간은 거기서 활용을 하시도록 하고, 그래서 시가로 인정된 가액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정법은. 그리고 이제 시가가 없다. 그랬을 땐 보충적으로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데, 요즘 보면 이제 시가로 인정된 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 그 토지에 대해서 담보가 설정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시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A다. 그럼 이 A 가격이라는 것을 하나 선정을 해놓고, 두 번째, 그 시가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담보로 제공돼 있다. 그럼 이제 담보로 제공됐다. 그러면 평가 시점에 담보로 제공된 그 채무의 현재 가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그걸 B다. 그러면 A 가액과 B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것이 그러면 담보 제공 종류가 어떤 것이 있고 어디까지가 담보 제공되는 거냐, 그게 대해서 살펴봐 드리면, 해당 토지에 저당권이라든가 질권이 설정됐다. 그러면 담보된 채권액입니다. 그러니까 평가 시점에 자기 토지를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평가 시점에 지금 그 채무 잔액이 얼마 남아 있다. 그 채권 잔액이 은행 입장에서 보면 채권 잔액이 얼마 있다. 그 가격이 그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뭐 채권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가액, 그 다음에 전세권이 뭐 토지를 임대를 장기간 해줬다. 그러면 전세권이 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전세 보증금을 받고 임대를 해줬다. 그러면 전세 보증금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공동저당권이 설정됐다. 공동저당권이라는 것은 뭐냐고 그러면 이 토지가 뭐 여러 필지가 있는데 뭐 건물이 될 수도 있고 토지가 될 수도 있고 공동으로 10억을 그 담보로 제공해 하면서 담보물을 그 A, B, C, D 그러니까 담보물을 뭐 이 필지, 세 필지에 공동 제공하면서 10억을 뭐 평가 시점에 10억을 빌렸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담보물에 해당되는 채권 가격은 얼마인지 그걸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 공동저당권 채권액 10억에다가 해당 이 세 개에 해당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합쳐서 여기에 해당되는 자산가액이 만약에 스몰 a다 그러면 이 스몰 a 자산가액을 여기다가 분수의 분자에다가 올려주면 10억 곱하기 전체 자산가액분의 뭐 a가액 그러면 a에 해당되는 채권액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누어서 그 가격하고 시가나 시가로 인정된 가액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가격으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스몰 A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저당권도 설정돼 있고 근저당도 설정돼 있고 임대도 했다. 그랬을 때는 이 스몰 A 자산에 해당되는 임대보증금, 저당권가액, 근저당가액을 다 합쳐가지고 뭐 담보권이 설정돼 있는 금액 합계하고 뭐 이 스몰 A 자산의 시가 가액하고 두 개 중에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담보가 하나 제공되어 있냐, 여러 개 제공되어 있냐, 아니면 그 특정 재산의 복수 담보가 이렇게 제공되어 있냐, 여기에 따라서 평가 방법이 약간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가가 없다. 시가나 시가로 인정된 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뭐 지정지역이 있고 일반 지역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집가가 갑자기 상승해서 뭐 아주 집가가 폭등하고 있다. 그런 집가 급등 지역과 일반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집가 급등 지역, 지정 지역은 뭐 배율을 곱해서 개별 공시지가의 배율을 곱해서 하는데 이런 지역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뭐 이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겠죠. 지금 현재 이 지정 지역으로 지정된 뭐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일반 지역으로 보고 개별 공시지가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자꾸 질문을 자주 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평가 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가 대부분 5월 말에 발표를 하는데 5월 30일 날 개별 공시지가를 발표를 하는데 그러면 5월 30날 증여 등기를 했다. 증여 접수를 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발표일은 5월 31일이다. 그러면 어떤 가격을 쓰느냐? 이것도 3개월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가까운 가격을 쓰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 5월 30날은 개별 공시지가가 당해년도 개별 공시지가는 발표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년도 발표된 개별 공시지가를 쓰는 거고 그 대신 이제 5월 31일 날 뭐 상속이 개시됐다. 그런데 5월 31일 날 개별 공시지가가 발표됐다. 그럴 때는
5월 31일 날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를 쓰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 그 보충적 방법에서는 좀 어떤 것이 종종 문제가 되고 어렵냐고 그러면 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경우에. 어쩔 때 개별공시지가 없는 걸로 보냐고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지정이 뭐 사례가 뭐 거의 없습니다만 지정이 누락됐거나 아니면 형질 변경을 했다든가 임야를 전답으로 바꿨다든가 아니면 전답을 대지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전답을 대지로 바꿨다고 하더라도 종전에 전답에 해당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있을 겁니다. 그런다고 형질 변경이 다 돼가지고 대지로 바꿔져 버렸는데 종전 그 전답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고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뭐 개별공시지가는 아시다시피 1년에 한 차례 발표를 하고 뭐 나중에 또 수정해서 발표를 하지만 발표가 발표가 된 뒤에 아니면 뭐 나대지로 형질 변경이 다 돼버렸는데 종전 전답으로 이렇게 개별공시지가가 그 지정이 됐다고 해서 그 개별공시지가 있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높은 금액으로 다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그 토지가 형질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뭐 분할되거나 아니면 용도가 바뀐 토지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가. 이걸 유심히 좀 살펴보셔가지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거에 해당되면 이럴 때는 이제 뭐 지자체에서 다시 고시를 해주든지 근데 지자체에서 뭐 고시를 특정 그 필지에 대해서 고시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뭐 2곳 이상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평균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유의하셔야 되고요. 만약 이제 토지가 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으면 그 임대료 환산가액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 비교해가지고 큰 가액으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가 그러면 뭐 시가가 있을 때는 시가로 평가를 하지만 시가가 없을 때는 뭐 개별공시지가로 하는데 개별공시지가로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담보물하고 또 담보가 설정된 채권액하고 비교를 해서 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과 담보물이 설정된 가액하고 비교를 해서 큰 가격으로 해야 되고요. 이걸 정리를 해드리면 1차적으로 시가가 없다. 그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일반 지역이다. 일반 지역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 1번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그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금액의 두 개 중에 개별공시지가와 임대료 환산가액하고 두 개 중에 큰 금액으로 평가를 일단 하고요. 이 두 개 중에 큰 금액 가지고 또다시 저당권이나 임대 보증금이 있다. 그러면 저당권 평가 특례가액하고 다시 이 금액 두 개 중에서 큰 금액과 저당권이 설정된 가액하고 비교를 해서 또다시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담보권 설정이라든가 뭐 임대보증금이 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뭐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를 해도 되는데 개별공시지가 평가를 할 때는 뭐 토지가 분할됐거나 형질 변경이 됐거나 뭐 개별공시지가 누락된 것이 있으면 굉장히 그때는 평가를 할 때 유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의 평가 방법, 뭐 전부터 시가부터 해서 보충적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토지 평가에
업무가 생기면 그 부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